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잡하고 딱딱한 경제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자료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흥미로운 주제는 바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거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최근 미국 시장 성적표입니다. 겉으로만 쓱 보면 왠지 우울한 성적표 같은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퍼즐 조각을 맞춰보시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건 판매량이 줄었는데 회사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진짜 대성공이야 라고 축제 분위기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마치 지난번 시험보다 점수가 살짝 떨어졌는데 부모님과 선생님이 진짜 잘했다, 최고다 하면서 칭찬을 쏟아내는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 성적표의 역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탐정처럼 단서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15만 9,216.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바로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4월 딱 한 달 동안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팔아치운 자동차의 총합입니다. 한 달 만에 이토록 많은 차를 팔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언론과 전문가들이 주목한 건 단순히 이 커다란 숫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마이너스 2.1%라는 수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5만여에 대해 판매량이 사실 작년 4월과 비교해보면 2.1% 줄어든 결과거든요. 브랜드별로 보면 현대차가 1.5%, 기아가 2.8% 각각 감소했습니다. 보통 회사 입장에서 판매량 감소라는 건 완전 빨간불, 비상사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여유롭게 미소를 짓고 있는 진짜 이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챕터, 미국 판매량 감소의 비밀, 관세와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재미있는 경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관세 선행 구매 효과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최애 컵라면이 내일부터 하나에 500원씩 오른다는 뉴스를 봤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당연히 오늘 당장 마트로 달려가서 박스째로 잔뜩 쟁여두겠죠? 경제학에선 이걸 선행 구매 효과라고 부릅니다.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 조만간 자동차 관세, 즉 세금이 크게 오를 거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평소보다 훨씬 앞당겨서 자동차를 마구마구 사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작년 4월의 판매량은 사람들이 세금 오르기 전에 차를 사려고 우르르 몰려들어서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판매 급증 상태였던 겁니다. 숫자가 잔뜩 부풀려져 있었던 거죠. 반면에 올해 4월은 그런 사재기 열풍이 싹 끝나고 사람들이 원래 자동차를 사는 평소 속도대로 돌아온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려졌던 작년 숫자랑 올해 숫자를 그냥 단순하게 1대1로 비교하다 보니까 마치 장사를 망친 것처럼 마이너스 2.1%라는 억울한 숫자가 나와버린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이 판매량 감소 수치는 진짜 회사가 위기에 빠진 게 아니라 단순히 데이터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 특이했던 컵라면 사재기 같은 상황을 싹 걷어내고 보면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 체력은 여전히 아주 튼튼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당당하게 우리 성공했다라고 외치는 데에는 이 착시 현상 말고도 훨씬 더 강력하고 멋진 이유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챕터, 친환경차와 하이브리드의 무서운 질주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전 세계가 참 어수선하죠. 중동 지역의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들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장 먼저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게 바로 기름값이에요. 주유소 갈 때마다 기름값이 쑥쑥 올라가는 걸 보면 다들 기름 덜 먹는 차, 유지비 적게 드는 똑똑한 차로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잖아요. 이런 소비자들의 마음이 자동차를 고르는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 데이터가 이 엄청난 변화를 뚜렷하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4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팔린 현대, 기아차 10대 중에서 무려 3대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 차량이었습니다. 전체 비중이 30.3%에 달하는데요. 이건 작년이랑 비교하면 무려 47.6%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수치입니다. 기름만 꿀꺽꿀꺽 먹고 달리는 전통적인 자동차의 빈자리를 똑똑한 친환경 자동차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밀어내고 있는 생생한 현장이죠. 특히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눈여겨보셔야 할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41,239!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네, 바로 단 한 달 동안 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만의 판매량입니다. 작년보다 무려 57.8%나 껑충 뛰면서 두 회사 역사상 하이브리드를 가장 많이 판 역대 최고 기록을 가뿐히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100% 전기차를 사자니 충전하는 게 좀 번거로울 것 같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기름 먹는 차를 사기엔 기름값이 무서운 소비자들이 전부 다 이 하이브리드로 우르르 몰려든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진짜 소비자를 위한 아주 완벽한 반반 솔루션이거든요. 여러분, 치킨 시킬 때 후라이드 먹을까, 양념 먹을까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결국 뭐라고 하시죠? 사장님, 여기 반반뭐 많이요 하시잖아요. 하이브리드가 딱 그겁니다. 기름으로 달리는 엔진이랑 전기로 달리는 모터가 아주 찰떡같이 반반 섞여 있어요. 전기차 특유의 그 부드러움과 환상적인 연비도 누리면서 충전소 찾아 산만리할 필요 없이 동네 주유소를 쓸 수 있는 편리함까지 다 가졌죠.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 반반 치킨 같은 매력이 그야말로 제대로 꽂힌 겁니다. 특정 모델들의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보이시나요? 작년 대비 무려 170%라는 믿기 힘든 세 자릿수 폭풍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기아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65.2% 훌쩍 뛰었고, 아반떼의 미국 이름인 엘란트라 하이브리드 역시 55.3%나 성장했죠. 원래부터 인기 있던 예쁜 디자인에 하이브리드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장착하니까 시장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진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하이브리드만 잘 나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메뉴들도 골고루 대박이 났습니다. 기아의 아주 덩치 큰 전기차 SUV인 EV9은 무려 481.5%라는 기적 같은 판매 증가율을 보여줬고요. 실용성 만점인 SUV 셀토스는 37.7%, 그리고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G70 모델까지 23.4% 성장하면서 모두 훌륭한 성적을 냈어요. 뷔페에 비유하자면 소비자들이 어떤 입맛을 가지고 있든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아주 탄탄한 메뉴판을 쫙 깔아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는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거죠. 하이브리드, 세단, 전기차의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 평균을 훌쩍 넘는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체 판매량이 겉보기엔 아주 살짝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 돈이 잘 되고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 있는 알짜배기 자동차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기 때문에 이건 누가 뭐래도 대성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챕터입니다. 글로벌 위기 속 빛나는 방어전. 원래 내 진짜 성적이 어떤지는 다른 반 친구들 점수랑 쫙 늘어놓고 비교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고유가와 불안한 경제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꽉 닫아버려서 전체적으로 꽁꽁 얼어붙고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일본의 엄청난 거물인 도요타마저 마이너스 4.6%를 기록하며 뒤로 밀려났고요. 스바루는 마이너스 5.9%, 마츠다는 무려 마이너스 17.3%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런 거대한 폭풍화 한가운데서 현대차와 기아의 마이너스 2.1%는요. 남들이 다 크게 넘어지고 자빠질 때 혼자 아주 살짝 헛디디기만 하고 꿋꿋하게 버텨낸 그야말로 엄청난 선방인 셈입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 마이너스 2.1%라는 감소 수치는 결코 실패나 위기가 아닙니다. 작년에 비정상적인 사재기 거품이 거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고요. 오히려 거센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매력적인 친환경차와 하이브리드라는 든든한 방패를 들고 쪼그라드는 시장에 맞서 가장 성공적인 방어전을 치러낸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성적표의 역설이라는 미스터리가 이제 아주 완벽하고 통쾌하게 풀리는 순간이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데이터 속의 진짜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겉으로 보이는 복잡한 숫자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 흐름과 소비자들의 얄미울 정도로 똑똑한 선택이 조금은 보이셨을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고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과연 이 반반 치킨 같은 매력을 가진 하이브리드의 폭발적인 인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그 다음 자동차 시장의 승자는 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우리를 놀라게 만들어줄까요? 앞으로의 다이나믹한 시장 변화도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속이 뻥 뚫리는 명쾌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자비가 없는 환경, 그러니까 저 깊고 어두운 바닷속을 뚫고 어떻게 엄청난 양의 전기를 이동시키는지 그 매력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볼 거예요. 이게 막상 들으면 되게 복잡한 공학 기술 같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경제나 기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주 쉽게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는 것처럼 술술 이해하실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이 가득 담긴 욕조나 바닷속에서 스마트폰 충전기를 꽂는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으악!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물과 전기는 정말 완전 상극 중의 상극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스마트폰 하나 충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도시 전체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저 바다 건너 수백 킬로미터 밖으로 보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굵은 전선을 물에 툭 담그고 끝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고 거대한 기술적 미스터리를 푸는 것과 같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해답을 찾아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해양에너지 혁신의 무대부터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1000 이상이라는 숫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5월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기술 박람회 OTC 2026에 참가하는 기업의 수입니다. 10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온 수많은 에너지 전문가들과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바로 이곳에 모이거든요. 여기서 바다를 정복할 최신 인프라 기술들을 한껏 뽐내는 거죠. 한마디로 해양기술계의 올림픽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올해 이 거대한 행사의 공식 주제가 정말 멋진데요. 바로 미래를 향한 해양에너지 혁신의 조타입니다. 커다란 배의 방향을 꽉 잡고 나가는 조타수처럼 기술 혁신으로 미래 에너지의 방향을 이끌겠다는 당찬 포부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기업 LS전선이 이 거대한 무대에 무려 2009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참가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트렌드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이 혁신의 조타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특수 해저 케이블 시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베테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닷속이 어떻길래 이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걸까요? 두 번째 챕터, 극한의 수중 환경 극복하기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하던 출발 드림팀이나 닌자 워리어 같은 아주 험난한 장애물 경기장, 다들 기억하시죠? 바다는요, 일반적인 전력망에게 있어서 그보다 수백 배, 아니 수천 배는 더 가혹하고 절대 끝나지 않는 극한의 장애물 코스입니다. 육지에서 쓰는 일반적인 장비를 바다에 넣는다면 장담하건대 단 1분도 못 버티고 펑 하고 망가져버릴 겁니다. 대체 바닷속에 어떤 악당들이 숨어있길래 그럴까요? 케이블을 괴롭히는 4가지 끈질긴 악당들을 소개합니다. 우선 얕은 물에서는 쨍쨍한 자외선이 표면을 마구 부식시키고요. 짭짤한 염분과 끝없이 밀려드는 바닷물은 금속을 순식간에 녹슬게 만듭니다. 게다가 해저 밑바닥에 깔린 끈적하고 거친 진흙, 즉 머드는 케이블을 무겁게 짓누르고 표면을 계속 갉아먹죠. 이 무자비한 공격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쉴 새 없이 계속된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해 장애물 코스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자연의 모든 공격을 튕겨낼 수 있는 이른바 궁극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압력과 부식에도 끄덕없는 놀라운 내구성, 그리고 단 한 방울의 전기도 바다로 새어나가지 않게 철벽 방어를 해주는 완벽한 절연성. 이 2가지 튼튼한 방패가 없다면 해저 에너지망은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악조건을 뚫고 어떻게 전기를 보내는지 그 마법 같은 해결책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챕터, 바닷속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이름이 뭔가 되게 길고 복잡하죠? 525kV급 초고압 직류 송전 HVDC 해저 케이블. 와,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실 텐데 이 복잡한 용어 다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것은 전기를 위한 바닷속 KTX 전용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 도로를 달리면 꽉 막히고 속도도 안 나잖아요? 하지만 KTX 전용선을 타면 멈춤 없이 목적지까지 확 날아가죠. 마찬가지로 이 케이블은 엄청난 양의 전력을 중간에 흘리거나 낭비하는 일 없이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쫙쫙 쏴주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3가지입니다. 막대한 양을 아주 멀리 그리고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낸다는 거.
빌딩이나 공장 안에서 쓰는 커다란 대용량 멀티탭 같은 버스덕트라는 제품군과 찰떡궁합을 이루면서요. 이 HVDC 해저 케이블은 먼 바다의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만든 어마어마한 전기를 육지에 있는 우리 집까지 아주 안전하게 배달해 줍니다. 그 온갖 장애물이 득실거리는 바다 밑바닥을 뚫고 말이죠.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번째 챕터, 통합 솔루션과 북미 시장 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햄버거 가게 가면 왜 세트 메뉴 시키나요? 햄버거 따로, 감자튀김 따로, 콜라 따로 시키면 귀찮고 번거롭잖아요. 한 번에 싹 해결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LS전자는 바다에 케이블 까는 시공 전문 회사인 LS 마린 솔루션과 손을 딱 잡고 바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원스톱 콤보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덜렁 케이블만 팔고 알아서 까세요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책임져주는 완벽한 구조를 만든 거죠. 그 콤보 패키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볼까요? 첫째, 바닷속 환경에 딱 맞춰 완벽하게 도면을 그리는 설계. 둘째, 최고의 기술력으로 튼튼한 케이블을 만들어내는 생산. 셋째, 거대한 전문배를 띄워서 바다 밑에 안전하게 묻어버리는 시공. 마지막으로 고장나지 않게 꾸준히 돌봐주는 유지보수까지. 고객 입장에서는 이 회사, 저 회사 골치 아프게 찾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패키지 하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해양 인프라 사업을 따내려면 반드시 두 가지 무기가 동시에 필요하거든요. 완벽에 가까운 극한 환경 기술력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명검, 그리고 수많은 바다를 누비며 직접 케이블을 깔아본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이라는 뛰어난 검술 실력. LS전선은 바로 이 명검과 검술 실력을 모두 갖춘 실력자라는 걸 전 세계에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입니다. 지금 북미 시장, 그러니까 미국 쪽은 해상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회의 땅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강력한 기술과 원스톱 콤보 시스템을 쫙 앞세워서 LS전선이 이 거대한 미국 시장의 수주를 싹쓸이하고 바다 밑에 진정한 권력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다 아래에서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흥미진진한 에너지 고속도로의 미래, 앞으로도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 이슈, 진짜 한편의 흥미진진한 추리소설 같습니다. 바로 한화솔루션의 5조 원 미스터리, 엄격한 선생님과 돼지저금통 사건인데요. 복잡해 보이는 경제 뉴스나 딱딱한 기업 공시 자료를 볼 때면 왠지 머리부터 아파지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사건의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경제 지식이 전혀 없는 중학생분들도 아하, 결국 이런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흥미로운 기업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런 난감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전에 빚을 좀 졌어요. 근데 당장 갚을 돈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들을 찾아가서 얘들아, 나 빚 좀 갚게, 돈 좀 빌려줘라 이렇게 부탁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아, 생각만 해도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고 정말 민망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름만 대면 아는 거대한 대기업들도 가끔 이런 똑같은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 난감한 부탁에서 시작되거든요. 자, 여기서 뉴스에 진짜 단골로 등장하는 왠지 무시무시해 보이는 금융용어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한자어라서 뭔가 대단히 복잡해 보이는데 전혀 쫄 필요 없습니다. 유상증자는요, 그냥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이에요. 회사가 덩치를 확 키우거나 뭉칫돈이 필요할 때 쓰는 아주 대표적인 수단인 거죠. 방금 배운 이 어려운 용어를 우리가 앞서 상상했던 상황에 찰떡같이 대입해 볼까요? 유상증자란 쉽게 말해서 빚을 갚기 위해 친구들에게 용돈을 좀 모아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짠! 하고 VIP 우정 배지, 즉 회사의 주식을 나눠주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한화솔루션이 바로 자신을 믿고 투자해준 친구들,
즉 주주들에게 이 배지를 쓱 내밀면서 거대한 금전적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친구들에게 부탁한 금액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무려 2조 4천억 원. 와, 감도 안 오는 엄청난 액수죠. 하나솔루션이 지난달 처음으로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발표한 유상증자 규모입니다. 동네 친구들끼리 몇만 원 빌리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요구한 거니까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진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떡하니 벌어진 겁니다. 이 엄청난 요구에 양측의 입장은 아주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이렇게 해명했어요. 아니, 요즘 우리 업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대로 가다간 우리 회사 신용 등급이 뚝 떨어지게 생겼어. 이거 막으려면 눈물을 머금고 빚부터 갚아야 해.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 그러니까 친구들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싸늘했습니다. 잠깐만, 우리랑 사전에 제대로 상의도 안 했잖아. 게다가 그 큰 돈을 모아서 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네 빚 갚는 데 쓰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불만과 실망감을 터뜨린 겁니다. 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잖아요. 바로 이때 아주 중요한 분이 딱 등장합니다. 시장의 규칙을 깐깐하게 감시하는 우리 반의 아주 호랑이 담임 선생님 같은 존재죠. 바로 금융감독원, 줄여서 금감원입니다. 금감원 선생님이 한화가 주주들에게 돈을 걷겠다고 낸 유상증자 계획서, 그러니까 숙제를 싹 훑어보더니 4월 9일에 가차없이 첫 번째 퇴짜를 놓습니다. 이 숙제 설명이 너무 부족해, 다시 해와 하고 제동을 콱 걸어버린 겁니다. 엄격한 선생님의 지적에 화들짝 놀란 하나솔루션은 아주 급하게 계획을 수정합니다. 원래 2조 4천억 원이었던 금액을 대략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확 낮춘 거예요. 어떻게든 덩치를 좀 줄여서라도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보려는 눈물겨운 1차 정정 조치였죠. 하지만 숫자 하나 이렇게 바꿨다고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됐을까요? 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4월 9일에 첫 반려를 당하고 나서 하다가 4월 17일에 금액을 대폭 낮춘 정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어요. 선생님, 금액 확 줄였으니까 이제 통과시켜 주시는 거죠? 한 겁니다. 근데 웬걸 4월 30일에 금감원 선생님은 또다시 두 번째 퇴짜를 놓습니다. 이 계획서 자체의 효력이 딱 정제되어 버린 거죠. 아니, 셀사마 할인까지 해서 다시 냈는데 도대체 선생님은 왜 또 앞을 막아선 걸까요? 이 두 번째 퇴짜의 진짜 이유는요. 금감원 선생님이 마치 명탐정처럼 콕 집어낸 아주 치명적인 의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너 보니까 옷장 속에 몰래 숨겨둔 엄청나게 큰 돼지 저금통이 있던데 도대체 왜 자꾸 앓는 소리 하면서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지점이 시장과 당국을 도저히 납득시키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죠. 대체 그 숨겨진 돼지 저금통의 정체가 뭐냐? 바로 하나솔루션이 보유하고 있는 무려 5조 원 상당의 비업무용 자산이었습니다. 당장 회사의 메인 사업에 쓰지도 않는 비싼 부동산이나 다른 회사 지분 같은 걸 이렇게나 잔뜩 쟁여두고 있으면서 왜 그거부터 팔아서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덥석 주주들에게 손부터 벌리냐는 아주 매서운 지적이었죠. 선생님 말씀이 100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금감원 선생님은 한화한테 이번은 절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아주 꼼꼼한 3가지 보충 숙제를 내줍니다. 첫째, 주주들에게 빌린 돈 정확히 어디에 쓸 건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와라. 둘째, 이 돈을 썼을 때 너희 회사 재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지는지 입증해라. 셋째, 이 과정에서 돈 내는 주주들 가치가 깎이지 않게 어떤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할 건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라. 정말 뼈 때리는 숙제들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꽉 막히다 보니까 업계 일각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아예 전략을 싹 수정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른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존에 돈 빌려주던 친구들 말고 돈이 아주 많은 완전히 새로운 부자 친구나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찾아서 계산서를 넘기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도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팍팍할 때는 그렇게 든든한 외부 투자자를 새로 찾거나 여유 있는 계열사를 동원하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거든요. 결국 이렇게 연달아 제동이 걸리자 하나솔루션은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은 금감원의 요구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주주와 언론이 제기한 지적과 의견을 겸허한 자세로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성실하게 정정 요구를 충족하는 신고서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비유를 들어서 재미있게 풀기는 했지만요. 사실 이 선언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진지한 대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을 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기업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데 있어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당장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모아서 급한 빚의 불부터 끄는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들을 믿고 피 같은 돈을 내어준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잃지 않고 지켜내는 걸까요? 하나솔루션이 과연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 새로운 숙제를 제출할지 우리 모두 매의 눈으로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시죠. 늘 그렇듯 진짜 정답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 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최근 경제 뉴스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노 갈등, 즉 노동조합들 사이의 갈등 이야기인데요. 뉴스에서 노조, 파업, 교섭 이런 단어들 들으면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프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상황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흔히 겪어봤던 그 피말리는 조별과제에 비유해보면 진짜 너무나도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경제 배경 지식이 전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쉽고 재미있게 쏙쏙 들어오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학창 시절이나 대학 시절에 다들 조별과제, 팀 프로젝트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선생님이나 교수님 앞에서 우리 조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하나의 완벽한 목소리로 발표를 해서 A+라는 최고의 성적을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워가며 자료를 모으고 이제 결전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발표를 진짜 코앞에 둔 어느 날 자료조사를 도맡아 하던 아주 핵심적인 팀원이 갑자기 단톡방에 저기요, 저 이 조에서 그냥 빠질게요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겁니다. 남은 팀원들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완전 멘붕이겠죠?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딱 이 상황과 같습니다. 회사의 사장님, 즉 교수님과 아주 중요한 담판을 지으려던 찰나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팀원 하나가 조별과제 그룹을 훅 탈퇴해버린 거거든요. 이 거대한 조별과제 모임의 공식적인 이름은 바로 공동투쟁본부입니다. 삼성전자 안에는 사실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그중 3개의 노조가 2020년 임금 협상과 성과급 문제 같은 아주 굵직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만든 초대형 연합팀이죠. 삼성전자는 직원 수만 10만 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흩어져서 작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이 3개 노조가 아주 거대한 메가폰 하나로 힘을 합쳐서 사장님, 우리 직원들의 요구사항은 바로 이렇습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뭉친 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결성된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 팀이었죠. 자, 그럼 이 조별 과제가 대체 어떻게 흘러왔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볼게요. 작년 11월에 이 3개의 노조가 아주 희망차게 공동교섭단이라는 걸 결성하면서 이기투합했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죠. 하지만 회사 측과의 협상이 생각만큼 원활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이들은 안 되겠다, 우리 더 강력하게 나가자 하면서 결속력을 훨씬 다지며 공동투쟁본부라는 더 센 이름으로 조직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를 가장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 5월 21일 총파업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예고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파업을 진짜 코앞에 둔 5월 4일 굳게 믿었던 핵심 팀원 중 하나인 동행노조가 돌연 우리는 이 연합팀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겠습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찬물이 끼얹어진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삼성전자 노노 갈등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그토록 굳건해 보였던 연합팀의 방패의 한가운데 아주 커다란 균열이 쫙 가버린 거예요. 3개의 노조 중에서 삼성전자 노조 동행,
줄여서 동행노조라고 불리는 이 팀원이 도저히 더 이상 너희들과는 조별과제를 같이 못 해먹겠다. 우리는 이 파티에서 빠지겠다. 며 탈퇴를 선언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체 이 동행노조라는 팀원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이 탈퇴 하나로 이렇게 전체가 흔들리며 뉴스가 난리가 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숫자 2,300에 있습니다. 동행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의 수가 무려 2,300여 명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조별과제에서 팀원 한두 명이 삐져서 나간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2,300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이 한꺼번에 이 연합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셈이죠. 사측, 즉 회사라는 아주 거대한 상과 맞서 싸우려면 정말 한 사람의 힘이라도 더 보태서 덩치를 키워야 아쉬울 판인데 이렇게 수천 명 단위의 큰 그룹이 이탈해버리면 전체 연합팀의 협상력과 힘에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2,300명이 회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냐는 건데요. 이분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의 DX 부문에 속해 있는 직원들입니다. DX 부문이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거실에 있는 최신형 스마트 TV,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실지도 모르는 그 갤럭시 스마트폰, 바로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즉 우리 같은 소비자와 가장 최전선에서 맞닿아 있는 삼성전자의 간판 제품들을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주축 직원들이라는 뜻이죠. 회사의 핵심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 단체로 빠져나간 거니까 그 파장이 더 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지금 회사랑 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왜 같은 편끼리 서로 갈라선 거지? 도대체 동행노조는 동료 노조들에게 왜 그렇게 화가 난 걸까? 여러분, 우리가 조별과제 할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과제 자체가 어렵고 힘든 건 사실 어떻게든 밤을 새워서라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든 건 내가 의견을 냈는데 다른 팀원들이 내 말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묵살해버릴 때잖아요? 맞습니다. 이 동행노조가 탈퇴라는 초강수를 둔 진짜 이유는 회사와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연합팀 내부에 골마있던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동행노조가 밝힌 구체적인 결별의 이유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낸 안건들에 대해 다른 거대 노조들이 철저하게 무반응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견 조율을 위해 대화를 시도해도 아예 대화 자체를 하려 하지 않는 지속적인 소통의 부재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몇몇 주도권을 쥔 노조들 마음대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거죠. 동행노조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똑같은 팀원이고 한 목소리를 내자고 모인 건데 왜 우리 의견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냐라며 엄청난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쌓이고 쌓인 서운함에 완전히 기름을 부어버린 아주 치명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정말 입에 담기조차 꺼려하는 단어, 바로 어용노조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조이긴 한데 사실상 회사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회사의 꼭두각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식대로 쉽게 비유하자면 반 친구들끼리 모여서 선생님한테 우리 야자 시간 좀 줄여주세요 하고 단체로 건의하려고 작전을 짜고 있는데 갑자기 주도하던 친구가 나를 딱 가리키면서 야, 너 사실 선생님이 우리 감시하라고 심어놓은 스파이지? 너 선생님 앞잡이잖아? 라고 몰아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동조합에게 있어서 회사의 꼭두각시, 즉 어용노조라는 프레임은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가장 심각한 모욕입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면서 양측의 존중과 신뢰는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실제로 동행노조가 연합을 탈퇴하며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졌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노조를 향한 지속적인 공격과 비하가 계속됐다. 비하 발언과 소통 부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겉보기에는 임금을 얼마나 더 올릴 것이냐 하는 돈 문제로 시작된 것 같지만 결국 조직 내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호 존중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큰 파국이 찾아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무리 원대한 목표와 뜻을 같이 해서 모인 연합체라고 할지라도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훼손되면 그 조직은 결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합팀 내부에 수습 불가능한 거대한 균열이 생겨버리면서 이제 남은 공동투쟁 본부 팀원들은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장 동행노조라는 든든한 2,300명의 지원군 없이 사측과의 진짜 본게임, 즉 최종 보스전을 치러야만 하게 된 거죠. 인원이 쏙 빠져버렸으니 당장 예고했던 5월 21일 총파업의 파괴력이나 결속력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건 누가 봐도 뻔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압박 전술로 회사를 밀어붙이려던 원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면서 삼성전자의 노사 관계는 이제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솥밥을 먹던 이들은 이제 완전히 방향이 다른 두 갈래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A팀, 즉 기존의 뼈대를 유지하고 있는 공동투쟁본부는 인원이 좀 빠졌더라도 우리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5월 21일에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반면 B팀이 된 동행노조는 연합을 탈퇴하자마자 5월 6일에 사측을 향해 우리는 이제 저 연합팀이랑 상관없습니다. 우리와는 따로 개별적으로 협상합시다 라며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로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지붕 아래서 한 목소리를 내자고 결의를 다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쪼개져서 각자만의 전술로 회사와 마주하게 된 참 아이러니하고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흥미로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두 갈래로 쪼개진 노조의 분열이 삼성전자의 최종적인 임금 협상 결과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노조의 결속력이 약해진 틈을 파고들어 회사가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유리하게 이끌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쪼개진 노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측과 더 유연하게 소통하면서 기존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타협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단순히 회사 대 직원이라는 구도로 팽팽하게 당겨지던 줄다리기가 이제는 노조 내부의 복잡한 감정과 인간관계까지 이리저리 얽혀버린 아주 고차원적인 방정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조별 과제의 끝은 해피엔딩일지 아니면 새드엔딩일지 오늘 다뤄본 이 흥미진진한 사태의 최종 결말을 앞으로의 경제 뉴스를 통해 꼭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글로벌 거대 기술 기업인 삼성전자 내부에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연말 정기 인사철도 아닌데 아주 갑작스럽게 리더십이 싹 교체됐거든요. 아니 전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 왜 갑자기 잘 나가다 말고 수장을 바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산업계의 미스터리를 한번 싹 다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세계 1위 TV 제조사는 왜 최고의 엔지니어를 놔두고 마케팅 전문가를 그 자리에 앉혔을까요? 무려 2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요, 삼성 TV 부문의 운전대는 늘 기계와 부품을 제일 잘하는 엔지니어들의 차지였습니다. 화면을 더 얇게 깎고 더 선명하게 만드는 기술장인들 말이죠. 근데 최근 이 거대한 사업부의 핸들을 하드웨어 전공도 아닌 마케팅, 소프트웨어 전문가한테 딱 넘겨버렸습니다. 와, 이거 진짜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생존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감을 좀 잡으려면 지금 삼성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삼성은요, 2006년부터 글로벌 TV 시장 1위였습니다. 자그마치 18년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전 세계 거실 한가운데는 그냥 삼성이 꽉 잡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절대 강자. 우리나라 기술력의 상징 그 자체였죠. 근데 여기서 진짜 뼈아픈 반전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6천억 원. 네, 지금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작년 4분기에 삼성 TV 사업부가 기록한 걸로 추정되는 적자 규모입니다. 6천억 원이요. 올해 1분기에도 겨우겨우 2천억 원 흑자 내는데 그쳤고요. 아니, 18년 연속 1등이니까 창고에 돈을 쓸어 담고 있겠지 했는데 사실 뒤로는 엄청난 돈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저 글로벌 1위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서 사실상 속은 피를 흘리고 있는 속빈 강정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도대체 천하의 1등 기업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추격자들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는 29.1%의 삼성이 맞지만 그 바로 밑을 바짝 쫓고 있는 2위 TCL, 3위 하이센스를 보셔야 해요.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존재감도 없던 이 중국의 거대 제조사들이 어느새 삼성 턱 밑까지 숨을 헐떡이며 쫓아왔습니다. 이들의 추격 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럼 이 중국 기업들이 무슨 치트키를 썼길래 1등 삼성을 이렇게 위협할까요? 딱 세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시장. 자기네 나라 안에서만 팔아도 이미 게임 끝이에요. 둘째, 전폭적인 정부 지원.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으로 뒤에서 팍팍 밀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무서운데요. 바로 파격적인 초저가 전략입니다. 삼성이 100만 원에 파는 고품질 TV를 얘네는 그냥 반값에 시장에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값, 즉 하드웨어 가격만 놓고 싸우는 건 이제 시작부터 답이 없는 너무 불공평한 게임이 돼버린 겁니다. 혹시 속으로 에이, 그래도 중국산은 싼 맛에 쓰는 저화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예전에는 기술력이 좀 달려서 싼 LCD 시장만 먹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삼성이나 LG의 동무대이자 자존심이었던 최고급 프리미엄 라인, 그러니까 초대형 OLED 영토까지 아주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싼데 화질까지 쑥쑥 좋아지고 있으니 아무리 천하의 1등 삼성이라도 진짜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삼성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완전 초비상 사태에 돌입합니다. 일단 가전부문 구조부터 싹 다 뜯어 고치기 시작했어요. 내부적으로 영업망에 골문 곳은 없는지 아주 빡빡하게 고강도 경영진단도 돌렸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만한 충격적인 뉴스가 터집니다. 1992년에 그렇게 야심차게 들어갔던 중국 시장에서 무려 34년 만에 철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중국 내 내수 시장에서 현지 기업들 초저가 공세는 도저히 못 이겠다 하고 현실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선 겁니다. 이 위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으시죠? 자, 여기까지 오면 삼성이 내린 뼈저린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하드웨어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아주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TV라는 기계는 식당에서 쓰는 엄청 비싸고 화려한 빈 접시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접시만 크고 삐까번쩍하면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접시가 커도 그 위에 올려질 맛있는 음식이 없으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꽉 닫아버려요. 화면 1인치 더 키우고 두께 1mm 얇게 깎는 그런 기술력만으로는 더 이상 중국의 가격 공세를 이겨내며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온 겁니다. 딱 이 타이밍에 이 위기를 돌파할 이야기의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신임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 이원진 사장인데요. 근데 이분 이력이 진짜 독특해요. 기계를 잘하는 기술 개발자가 아니라 마케팅이랑 소프트웨어 전문가라는 겁니다. 2007년 이후로 장장 17년 만에 공장에서 부품 조립하고 화면 연구하던 엔지니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DNA가 흐르는 사람이 삼성 TV 최고 사령탑에 앉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 판을 얼마나 절박하게 엎어버리고 싶어 하는지 그 의지가 팍팍 느껴지는 초강수 승부수죠. 그럼 이 이원진 사장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삼성이 20년 전통을 깨고 이런 모험을 한 걸까요? 커리어를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05년에 벌써 한국어 어드비 시스템즈 대표를 하셨고요. 2007년엔 그 유명한 구글 코리아의 초대 대표이사였습니다. 더 대박인 건 2011년에 한국인 최초로 미국 구글 본사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분은 공장에서 반도체 깎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 시선 싹 끌어모으는 광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아주 도 같은 달인이라는 거죠. 이분이 2014년에 삼성에 합류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좀 볼까요? 왜 지금의 위기를 구할 적임자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삼성 TV 플러스예요. 넷플릭스처럼 돈 안 내도 중간에 광고만 슬쩍 보면 채널 수십 개를 그냥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죠. 두 번째는 삼성 아트스토어입니다. TV 안 볼 때 시커먼 화면 두는 대신에 세계 유명 미술관 그림들을 액자처럼 띄워놓고 매달 구독료를 받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화려한 빈 접시 위에 소비자들이 기꺼이 돈 내고 시간 쓸 맛있는 컨텐츠 음식을 제대로 차려내는 능력을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증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나아가려는 새로운 방향이 뭐냐? 명확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죠? 우리 화질 짱입니다. 화면 엄청 커요. 하면서 비싼 기계를 딱 한 번 팔고 끝내는 모델이었어요. 놀이공원 입구에서 일회용 입장권 팔고 손 터는 방식이랑 똑같죠? 근데 미래 시대는 다릅니다. TV를 팔고 나서도 그 안에서 계속 재밌는 컨텐츠 제공하고 맞춤형 광고 띄우면서 쭉 수익을 내는 거예요.
놀이공원 일단 들어오게 한 다음에 안에서 추러스도 팔고 팝콘도 팔고 기념품도 팔면서 끊임없이 돈을 버는 그런 똑똑한 모델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놀이공원으로 설명해드린 이 거대한 변화, 전문 용어로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물건 한번 팔고 땡 이게 아니라 서비스, 컨텐츠, 광고로 계속해서 돈을 버는 사업 모델인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거실에 있는 TV는 이제 단순한 바보 상자나 방송 수신기가 아닙니다. 기계 자체는 중국산이랑 경쟁하느라 좀 싸게 팔더라도 여러분이 전원을 켜는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스스로 광고비도 벌어오고 구독료도 벌어오는 엄청나게 똑똑하고 화려한 디지털 전광판으로 진화시키겠다. 이게 바로 삼성의 거대한 큰 그림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살아남아라. 중국이라는 무시무시한 경쟁자들이 정부 지원금 없고 초저가 하드웨어 폭탄을 막 던질 때 삼성이 선택한 최고의 방패는 기계 성능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단단한 쇳덩어리 안에 담기는 편리한 소프트웨어, 빵빵한 독점 컨텐츠, 그리고 스마트한 광고 시스템. 이걸로 아예 경쟁의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1등 삼성TV가 찾아낸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미래 생존 전략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 1위 기업이 위기를 뚫고 나가려고 엔지니어 대신 마케팅 전문가를 사령탑에 앉힌 이유를 싹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이랑 연결되는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거실에 있는 TV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냥 지상파 방송만 틀어주던 모니터가 이제 내 취향 딱딱 분석해서 쇼핑도 추천해주고 거실을 미술관으로 만들고 가족들의 일상을 연결하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플랫폼 혁명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얼마나 더 다채롭게 바꿔놓을지 한번 즐겁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도 완전 공짜로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평범한 행동 뒤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털어볼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는 바로 수면 산업,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시장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알람 소리 들으면서 딱 5분만 더 자고 싶다 생각 다들 하시잖아요.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드는 그 조용한 시간. 겉보기엔 그냥 쉬는 시간 같지만 사실 그 밖에서는 엄청난 비즈니스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수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저 꿀잠을 자려고 하는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지금 웬만한 최첨단 IT 산업 못지않게 아주 핫한 무려 수조 원 단위의 거대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화면에 0이 도대체 몇 개인지 보이시나요? 무려 5조 원입니다. 한국수면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바로 작년 국내 수면 시장 전체 규모가 이 5조 원을 찍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베개에 머리 대고 쿨쿨 자는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푹 잘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완벽한 꿀잠을 잘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죠.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스케일 아닌가요? 이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미친 듯이 크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2011년만 해도 4,80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3조 원을 훌쩍 넘기더니 작년에는 기어코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15년 만에 무려 10배나 팽창한 거예요. 요즘 물가 엄청 오르고 다들 지갑 닫는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유독 이 꿀잠을 위한 투자만큼은 절대 안 아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잠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경제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초양극화인데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스마트폰 살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폰 바꿀 때 아예 200만 원 훌쩍 넘는 최고급 프로맥스 모델 사거나 아니면 가격은 싼데 성능 좋은 알짜배기 가성비 폰 사잖아요. 어중간하게 비싸고 어중간하게 좋은 중간급 모델은 사실 잘 안 찾게 되죠. 이게 바로 초양극화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싸거나 극단적으로 가성비가 좋거나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 무시무시한 트렌드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우리가 매일 눕는 침대 시장이 방금 말한 스마트폰 시장이랑 완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딱 반으로 쪼개졌어요. 한쪽에는 타협이란 걸 모르는 완벽한 휴식을 위한 프리미엄 VVIP 침대들이 쫙 깔려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돈은 덜 들면서도 똑똑하게 관리받는 스마트 가성비 침대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최고급 게이밍 PC랑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으로 나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프리미엄 VVIP 침대는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초고가라고 부를까요? 마음의 준비하세요. 최고 10억 원입니다. 스웨덴의 명품 침대 브랜드 헤스텐스의 최상위 모델 가격인데요. 아니, 10억 원이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잖아요. 침대 하나에 집 한 채 가격을 태우는 진짜 초고도 프리미엄 시장이 존재하고 누군가는 그 돈을 기꺼이 내고 있다는 사실 상상이 가시나요? 에이, 저런 걸 누가 사?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시몬스 침대 아시죠? 거기 최상위 라인인 뷰티레스트 블랙은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인데도 올해 3월에만 500개가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출시하고 나서 처음 있는 배기록이에요. 왜 이렇게 잘 팔리냐고요? 시몬스가 작년에만 연구개발에 15억 원을 쏟아부었고 인건비도 10%나 늘리면서 품질에 완전히 목심을 걸었거든요. 아까 말한 헤스텐스도 압구정에 아예 럭셔리한 슬립 쇼룸을 만들어서 VVIP들의 지갑을 활짝 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10억짜리, 1,000만 원짜리 침대. 솔직히 우리 다수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침대계의 스마트 해커들이 등장합니다. 게임할 때 가성비 제일 좋은 아이템 조합 귀신같이 찾아내는 유저들처럼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예산으로 최고의 수면 효율을 뽑아내려는 똑똑한 소비자들이죠. 이 시장의 판도도 지금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침대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코웨이 같은 브랜드가 어떻게 이 똑똑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을까요? 바로 렌탈입니다. 묵돈 내고 침대를 턱 사는 게 아니라 매월 구독료처럼 조금씩만 내는 거죠. 초기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들잖아요. 게다가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매트리스를 뽀송뽀송하게 관리까지 해줍니다. 이제 막 독립한 1인 가구들한테는 가격도 착하고 관리도 편하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꿀조합인 셈이죠. 이런 전략을 쓰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셀리 침대나 베스트 슬립 같은 중저가 브랜드들도 엄청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스프링이랑 폼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합친 하이브리드 제품을 늘리고 내 몸에 딱 맞는 수면 솔루션까지 제공하면서 점유율을 무섭게 올리고 있습니다. 슬리 침대는 아예 이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려고 여주에 엄청나게 큰 통합 생산 기지까지 짓고 있다고 해요. 가성비를 넘어서 완전 가성비로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양극단이 이렇게 잘 나가면 중간에 끼인 애매한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잔인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침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던 전통의 강자 에이스 침대의 성적표가 그걸 증명하는데요. 작년에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2.7% 줄었고 특히 핵심인 침대 부문 매출은 무려 6%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확실하게 비싸고 완벽하거나 아니면 싸고 똑똑하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죠. 그럼 이런 현상이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유행일까요? 숫자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 시장 중에서도 이 매트리스 시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올해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인데 매년 6.7%씩 계속 커져서 2033년에는 거의 2배인 2조 3천억 원이 될 거라고 전망하거든요. 시장 파이가 이렇게 계속 커진다는 건 우리가 방금 본 이 무시무시한 초양극화 현상이 앞으로 침대 시장의 절대적인 생존 법칙으로 굳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낸 업계 관계자의 말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소비자들이 수면을 건강 투자로 인식하면서 구매력에 따라 니즈가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 중간 가격대 시장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이제 잠은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내일의 체력과 건강을 저축하는 건강 통장이 된 겁니다. VVIP처럼 엄청난 돈을 한 번에 꽂아 넣든 아니면 스마트 해커처럼 렌탈로 효율을 뽑아 먹든 어설픈 중간 투자는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매일 밤의 공짜 활동이 사실은 이렇게 치열하고 거대한 경제 논리로 굴러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내 돈으로 나의 수면을 직접 설계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타협 없는 완벽함을 위한 프리미엄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똑똑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가성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경제 시야를 한 뼘 더 넓혀주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